안녕하세요. 영화한잔의 주인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개봉되는 영화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영화는 꼬박꼬박 보러 가는데 이걸 다루기에 뭐 한 작품도 있고 야 이거 꼭 다뤄야지 하다가 뭔가 일정이 미뤄져서 못 다뤄보고 있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영화들이 아쉽게 놓쳐질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또 이런 문제는 사실 이 채널을 개설을 하고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면서 종종 생겼던 거라 생각을 하다가 왓챠피디아 기준 한 달 동안 본 영화들을 이달의 영화라는 주제로 한번 모아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채널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놓치기는 아쉬운 영화를 살펴보는 오늘의 한잔 4월의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영화 승부,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울파의 딸들, 곤돌라, 자전거 탄 소년의 스포일러 담긴 리뷰가 있습니다. 위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좋은 영화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영화들은 3개인데요. 승부, 울파의 딸들, 곤돌라입니다. 우선 승부 먼저 보겠습니다. 승부는 주인장 취향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영화가 되었어요. 원래 주인장이 스포츠물은 잘 안 보거든요. 특히 바둑에는 문외한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 배우의 이슈 때문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영화죠. 하지만 제작사는 이슈가 되었던 배우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개봉을 하였고 평단에서도 이 배우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도 이 배우의 연기는 평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보다 압도적으로 나오는 이병헌 배우의 연기가 아주 훌륭했는데요.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따와 거의 그대로 재현해낸 웰메이드 스포츠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와, 카메라 감독님이 힘 좀 주셨는데?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조훈현 구단과 이 도전자인 이창호가 처음 맞부딪힐 때 이 승기가 이창호 쪽으로 넘어가는 그 연출을 카메라를 통해서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잘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마주보고 있는 구도에서 조훈현을 비췄던 카메라는 이어서 이창호를 찍게 되는데 이 찍을 때 약간 비틀게 되면서 싹 이어지듯이 찍는 이 연출이 참 좋았어요. 이로써 확실하게 승기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아했지만 어쩌면 이 영화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바로 클라이막스의 배치입니다. 흔히 스포츠 영화라고 한다면 어떤 경기를 나아가기 위해서 선수들부터 모으고 훈련을 해 나가며 거기에서 팀워크가 발현이 되고 시련을 겪다가 끝끝내 어떠한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스포츠물의 전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겪어내고 성취를 이루는 클라이막스라는 부분이 조금 뒤에 위치하게 되며 관객들은 이걸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이 영화 승부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첫 승부가 조금 앞부분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주는 스승과 제자의 조금 이른 승부 그 자체는 이미 앞부분에서 다 보여주고 관객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뒤에는 어떻게 영화가 진행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어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어색해하는 관객들에게는 이 부분부터 영화의 흐름이 끊겼다, 지루하다 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고 저도 처음에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사건을 전방에 배치함으로써 영화가 정말로 다루고 싶었던 것은 큰 승부로 파생되는 일련의 사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는 그 클라이막스 뒤로 조훈현이 어떻게 다시 도전을 하는지 그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그의 내민한 심리
심리 묘사와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을 단기간에 이겼지만 어렸을 때 봐왔던 마치 아빠와도 비슷한 존재였던 스승을 이겼다라는 행복감과 기쁨, 그러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당혹감과 아쉬움,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잘 드러내며 절제된 표정으로 연기하는 두 사람의 관계성이 어쩌면 승부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를 거 없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탄 그저 그런 한국 영화다. 특히 바둑에 문외했던 이 주인장의 생각보다 더 좋았던 영화 승부의 한 줄 평은 사제여도 식구여도 프로의 승부는 매섭고 심정은 복잡하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울파의 딸들입니다. 이 영화는 독립영화관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2025년 영화를 보고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2015년에 실제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가족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사건은 튀니지에 살던 울파와 4명의 딸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딸들이 리비아로 떠나는 사건을 겪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딸들이 왜 가담을 했냐라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IS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찍을 시점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것이며 그녀를 닮은 재연 배우들이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대부분의 역할을 그녀 본인이 연기를 하였고, 울파 같은 경우는 울파 본인이 연기를 하되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 격양된 부분은 재연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특징은 사실성이 부여된다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행동을 제3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되어 자신들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마치 사이코 드라마의 형식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아랍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녹여내 점점점 극단주의로 치닫게 되는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울파는 어렸을 때 조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어렸을 때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며 이를 억압받으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차례대로 딸들을 낳게 되고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녀가 받았던 차별을, 그녀도 끔찍히 싫어했던 억압을 그녀의 딸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울파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점점점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이 되었고 그 행동이 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각을 하게 되는 장면도 나오게 돼요. 여자는 남편을 위해 존재한다는 성적으로 엄청난 보수주의를 딸들에게 강요를 했고, 튀어 보이는 것, 문란해 보이는 것을 극단적으로 제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들에게 입에 감히 담지도 못할 음담 패설을 하기도 하고 끔찍한 폭행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딸들에게 밀어붙였던 정숙함과 억압들은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풍토는 사회에서 발현이 됐죠. 그래서 반항하던 딸들이 든 의외의 무기는 오히려 종교가 됩니다. 엄마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극단적이게 종교를 믿어서 억압받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공격할 수 있도록 물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마보다 더 극성이 되게 됩니다. 혁명을 걸쳐서 나온 정부는 광장에서 히잡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딸들은 한술 더 떠서 니캅을 쓰고 다닙니다. 니캅은 이렇게 눈만 보이는 뒤집어 쓰는 옷의 한 형태인데 이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강요를 하게 돼요. 엄마는 청소일을 하기 때문에 니캅을 쓰고 청소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지만 오히려 딸들은 이것이 신의 뜻이고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라며 엄마를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의 말을 핑계로 취급하며 그녀들의 극단적인 사상은 점점점 위험에 다가서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리는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와 둘째를 중심으로 셋째와 넷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죽음을 너무 의연하고 가까이 하는 놀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합니다. 일 때문에 이 네 딸을 데리고 넘어간 날, 첫째는 그대로 IS에 가담을 하고 이를 알고 있는 둘째를 엄마가 다그침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입을 꾹 닫습니다. 이들은 이미 확신에 가득 찼기 때문에 둘째마저 IS에 가담을 했을 때 엄마는 셋째와 넷째가 납치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는 이 셋째와 넷째를 청소년 보호소에 보내고 이 둘은 그곳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극단주의에서 벗어나 이번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소름이 끼쳤던 부분은 되물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입니다. 인터뷰 장면에서 울파는 드디어 자신이 딸들에게 했던 행위가 자신의 어린 날에 받았던 억압과 차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그대로 딸들에게 되물렸다는 것에 황망해합니다. 하지만 인터뷰어는 아직 남아있는 셋째와 넷째를 가리키면서 되물림의 과정을 끊어내는 돌연변이 같은 세대는 나타나고 그 세대는 바로 남아있는 딸들의 세대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마치 위로와도 같게 들리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첫째와 둘째가 교도소 면회 장소로 나오게 되는데 그 첫째의 손에 그녀가 낳은 딸이 들려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되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니캅을 쓴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 화면이 비춰지면서 과연 앞선 인터뷰의 말이 정말 다 이뤄질까? 그런 극단주의의 억압과 차별이 돌연변이 같은 것으로 끊어내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역설과 모순을 실제 자료 화면을 보여주면서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되물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되물림이 영화에서 다룬 극단주의적인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부였다면, 가난이었다면, 폭력이었다면, 편애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한 번쯤은 느꼈을 그 부당함의 무언가로도 치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달랐습니다. 그래서 마냥 아랍 국가의 문제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나라, 얼마든지 다른 가족, 얼마든지 다른 여성의 이야기로 치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살아가고 있음에 희망을 거는 영화 울파의 딸들에 대한 한 줄 평은 숨막히는 되물림 속에 살아가는 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돌라입니다. 곤돌라는 비교적 최근에 본 작품이고 광주극장에서 가서 봤습니다.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고 포스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찰나 쌓이는 낭만 이것만 읽고 들어가서 뭐 곤돌라에서 일어나는 뻔한 로맨스이겠거니 하면서 마치 팔짱을 낀 이런 태도로 가서 봤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이미 팔짱은 풀어져 있고 이 사랑스러운 영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간질간질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 영화는 특이하게 무언의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무성영화인가 헷갈렸지만 생활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는 그대로 나오고 휠체어를 탄 노인을 사장이 쫓아내는 장면에서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말을 하지 않는 무언의 영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는 상간마을에서 운영하는 곤돌라에 근무하는 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교통수단은 곤돌라 하나이기 때문에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영화가 시작되고 곤돌라를 타고 관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할머니가 슬퍼하는 것을 보아 관에는 할아버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고 그 할머니 집에 새로운 여성인 이바가 살게 되면서 새로운 곤돌라 승무원이 됩니다. 아마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페어로 승무원이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되면서 이 승무원들을 다시 뽑은 것 같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후에 이바와 니노가 입은 유니폼 차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승무원 복장은 사장을 통해서 걷어지게 되며 이는 다른 승무원인 니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니노는 사장과 체스를 두는데 이 관계는 사장의 일방적인 관계이며 니노를 노골적으로 훔쳐보고 이를 불편해하는 니노의 표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승무원인 이바의 복장은 치마이고 니노의 복장은 바지인 것으로 보아 둘이
폐허를 입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장은 그녀들의 특성을 조금씩 반영하는 것 같아서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이바와 니노의 관계는 처음에는 딱딱했지만 한적한 마을에 끊임없이 스쳐가는 곤돌라에서의 상황은 그 둘의 관계를 진전시킵니다. 처음에는 체스를 두며 승부욕을 자극했다면 사장의 심수루로 체스판이 뒤집어지자 그녀들은 서로에게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샌드위치를 챙겨주고 감사한 마음에 건넨 석류에서 이 둘의 관계는 우정에서 더욱 진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들의 꿈을 보여주는 듯하게 곤돌라를 꾸미면서 여행하는 듯하게 보이는 놀이는 천진난만하게도 보이고 사랑스럽다는 인상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점점 짙어져 가는 두 사람의 관계성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장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노래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무언의 영화지 무성의 영화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대사를 뱉지 않기 때문에 무성 영화의 특징을 조금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장면을 보고 앞뒤의 상황을 추측한다던가 인물들의 표정, 행동, 그리고 쓰여져 있는 글씨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게 되는데 한편 이 영화는 이러한 무성 영화의 문법을 따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 소리가 남으로써 소리에도 집중이 가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작중의 주인공들은 트럼펫과 바이올린을 켜면서 서로 합주곡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발전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의 합주곡이 됩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악기가 아니라 나무 톱질하는 소리, 대야를 치는 소리 등 생활 소음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들었을 때는 생활 소음이던 게 곤돌라를 타고 그 위를 지나가면서 종합적으로 듣게 됐을 때 생기는 그 청량한 음악 소리는 천진한 그녀들의 관계를 잘 표현했습니다. 조지아의 조용한 시골 마을 곤돌라를 타면서 깊어지는 그녀들의 관계를 사랑스럽게 그린 영화 곤돌라의 한 줄 평은 내가 가면 네가 오는 고장된 스침 속에 들리는 사랑스런 하모니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입니다. 다음은 좋았던 영화인데요. 좋았던 영화는 주인장의 취향, 선입견 이런 거 다 초월을 해서 영화가 끝나고 그냥 너무 좋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영화들입니다. 이 영화들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좀 지루하게 봤습니다. 지루함이라는 것이 영화 내내 저의 옆에서 같이 관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루함이란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주인장인데 이게 나쁘지 않아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영화는 별로여야 하는데 별로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에 계속 맴돌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루함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 이 지루함은 현실성에서 오는 지루함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권태감과 비슷한 그 무언가가 영화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도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뭄바이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에게 뭄바이는 호텔 뭄바이로 접했고 그 영화에서도 그려지는 장소 특유의 복잡함과 세련됨이 기억이 납니다. 인도는 국가가 큰 만큼 지역의 격차도 아주 심합니다. 오죽하면 중세부터 현대시대까지 모두 있는 나라는 인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도의 청년들, 노동 가능한 인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나마 인프라가 있는 뭄바이 같은 대도시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사회적 문제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 뭄바이 정신이다 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우픈 현실이죠. 근데 이 현실은 비단 뭄바이에서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서울, 일본의 도쿄, 중국의 홍콩, 미국의 뉴욕, 프랑스 파리 같은 곳도 기회를 보고 넘어온 청년들이 넘치고 과한 인구 집중의 사회적 문제를 겪는 나라니까요. 물론 각의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대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피로함일 것입니다. 당장 취업을 해서 혹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많은 청년들이 올라가고 있고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분명히 서울에서 느끼는 피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느낀 이 지루함은 언젠가 한번 제가 느꼈던 대도시에서
경험한 피로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면서도 이 영화가 흡입력이 있고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후반부에 담담하게 읊조려지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주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프라바의 시선으로 극을 진행시킵니다.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그녀는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룸메이트로 같은 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아누가 있습니다. 아누는 프라바보다 젊은 여성이고 활발해 보입니다. 또한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면서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죠. 부모는 하위가 될 인물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내면서 결혼을 종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있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시아즈는 무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의 사랑은 프라바와 대비가 됩니다. 프라바는 아누와 같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강요받았고 결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거의 버림받듯 하여 고립된 여성입니다. 남편과의 전화는 안 한 지 오래됐고 그녀의 열정도 식은 지 오래입니다. 그 고립감 속에서 남편이 뜬금없이 보낸 독일제 고급 밥솥은 그녀의 마음에 파란을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그녀는 아누 앞에서는 밥솥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그 밥솥을 한쪽 구석에 숨겨놓고 늦은 밤 꺼내어서 몸에 품습니다. 이 장면에서 담담하게만 비춰줬던 프라바 또한 단절의 아픔이 있고 사실은 남편과 같이 살면서 안정을 느끼고 싶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남편의 간극은 이미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아누의 연애가 병원에 퍼지자 프라바는 아누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예전에 본인이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되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프라바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아누에게 용서를 빕니다. 이 용서를 아누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그녀들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로 같이 일했던 파르바티의 남편이 죽으면서 주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를 끝끝내 해결하지 못해서 파르바티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이사 과정을 아누와 프라바가 돕게 되는 것이죠. 이는 바닷가로의 여행으로 떠나는 시퀀스로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프라바는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누와 쉬아즈의 진심을 보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먼저 보자면 프라바티의 이사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자 프라바는 볼일을 보고 나옵니다. 나오는 길에 아누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쉬아즈의 정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생각이 많아진 듯한 얼굴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그녀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균열은 내재된 그녀의 고독함에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립된 상황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같이 있고 싶다는 짙은 외로움을 앞서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안정의 대상으로 삼는 남편이란 존재는 그녀를 버리듯 떠난 인물이고 정황상 아누의 부모의 방식처럼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에 진심이 있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오는 의사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고 윤리를 지키며 남편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그녀 안에 고독을 키웠고 이는 더 이상 남편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임을 다른 안정, 구원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실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말 부분에 다다라서 어느 가게에서 그녀와 파르바티와 아누가 있을 때 아누의 남자친구의 존재를 밝히며 그를 초대함으로써 그녀가 이루어내지 못했던 지지를 아누에게 보이면서 이 행동으로 그녀는 아누와 연대를 하고 이 관계에서 위안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허구적인 남편의 안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서 안정을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남편을 떠나보내게 됐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바닷가 마을에 쓸려온 한 남성을 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의료부의 종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물에 휩쓸려온 남자를 구하는 것은 간호사인 프라바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CPR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그를 구하게 되는데 그래도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올 때까지 그를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모래투성이, 상처투성이인 그를 모래를 닦아주고 상처를
그녀를 소독해주면서 돌보게 되는데, 이때 남자가 깨어나게 되고 마침 그 모습을 집주인이 보게 되면서 부부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되고, 이 오해를 그녀는 부정하게 되지만 쓰러졌던 남자는 우리 둘이 부부 사이였나요?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장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을 것인데요. 그는 마치 그녀의 남편이 된 것 마냥 공장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같이 가자며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라는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가 나오게 되는데, 영화의 배경인 뭄바이의 특성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는 역설적이게도 화려한 도시 뭄바이에서 빛, 즉 꿈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도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프라바 그녀의 뭄바이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고 결핍스러운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남편의 말에 그녀는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면서 그녀 속에 있었던 역설스러운 남편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녀의 다시 만나고 싶지 않네요 라는 남편을 거부하는 말은 카메라가 그 집을 멀리서 잡으면서 대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그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고 부부로 착각한 노인의 말로 파생된 프라바의 상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내면의 고독의 원인을 떠나보내며 그녀 옆에 있는 아누와 프라바티와 연대를 하며 한층 더 편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격적인 리뷰 영상이 놀랍게도 아니기 때문에 아누와 프라바티, 그리고 더 자세한 프라바의 관계성, 그리고 뭄바이라는 지역과 종교가 그녀들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는 것처럼 노동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둠이 있기에 모여드는 빛의 존재가 아름다운 까닭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탄 소년입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소년은 이제 괜찮다 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11살의 시릴이라는 소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년은 아빠로부터 버림받아 보육원에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약물 중독이어서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긴 것이 아니라 생활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양육할 수 없어서 보육원으로 맡긴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보여지는 아빠의 태도는 아들에 대한 애틋함, 부성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영화에서 시릴의 아빠는 아들의 양육을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어른으로 나옵니다. 그는 한 달 전에 아들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바꿨습니다. 이에 시릴은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다며 포기하지 않고 예전 주거지에 전화를 막 걸게 되는데, 그 전화가 아빠와 이어질 리는 없죠. 그런 아빠와 연락을 닿기 위해서 전화선을 붙들고 있는 장면이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아빠를 원망하지 않은 채 아빠를 보기 위해서 보육원의 선생님들을 따돌리고 그 아파트 같은 곳에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선생님들에게 들키게 되고 그곳에 있는 병원에 숨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이도 발각이 되게 되고, 시릴은 보육원으로 끌려갈 것을 겁나하여서 무작정 아무 사람이나 붙들게 되는데, 어떤 여성이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시릴이 꽤 꽉 안았나봐요. 아프다면서 놔줄 수 있니 꼬마야 라고 말을 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시릴 그러면 아빠 방을 너 눈으로 확인하고 아빠가 없다면 같이 보육원으로 가자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시릴은 그 여자를 풀어주게 되고 아빠의 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아빠의 흔적, 그리고 아빠가 자신에게 주었던 자전거까지 몽땅 없었습니다. 아빠의 방 벽면을 보면서 시리에 빠진 시릴은 망연한 마음으로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릴의 행동은 아이답고 감정적이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의 감정이 드러나는 시간은 밤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혼자만의 시간이 올 때 소년은 서글픈 목소리로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소년의 진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추는
어린아이의 심리 같은 것인데, 하지만 미처 행동으로는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를 다 알고 있고 시릴을 안타깝게 보고 있죠. 이때 시릴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녀는 사만다입니다. 그녀는 시릴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팔아버린 자전거를 되찾아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시릴의 상황을 알게 되고 시릴이 그녀에게 위탁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주말 위탁모가 되면서 아빠가 있는 장소에 시릴을 데려다 주고, 그 장소에서 시릴은 아빠와 조우하게 되지만 다시 찾아오지 말라라는 아빠의 단호한 말에 시릴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얼굴을 막 쥐뜯고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게 됩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주는 것은 사만다였죠. 시릴을 이런 억눌린 감정이 한 번씩 나와 행동으로 표현할 때 비극적인 음악이 나오면서 시릴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하게 연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인물 중심의 카메라, 그리고 순서대로 보여주는 스토리, 음악을 절제해서 쓰는 다르덴 형제의 형식을 생각하면 음악은 시릴의 심리를 잘 표현하는 장치로서 활용이 됩니다. 시릴이 방황을 해도 옆에서 꿋꿋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사만다입니다. 심지어 사만다는 시릴을 위해 그녀의 애인과 헤어지기도 했는데요. 마구잡이로 엇나가는 이 소년을 옆에서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사만다는 어떤 이유에서 시릴을 도와주고 있을까요? 무척 거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어른이고 시릴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시릴이 자신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도와준 겁니다. 이 도움이 전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릴의 아빠와 여타 어른들과는 다르게 책임을 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만다의 책임감을 거창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가 과연 상처받은 소년을 어떻게 포용해야 할까에 대한 감독의 답인 것 같았어요. 동정이 아닌 책임으로 소년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시릴은 그녀의 담백한 울타리가 어색합니다. 사실 있는 줄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수상한 호의를 베푸는 양아치 집에 놀러가면서 사만다와의 관계가 살짝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양아치가 시릴에게 강도질을 시키면서 절정으로 치솟습니다. 수상하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시릴은 순수하게 양아치를 위해서 강도짓을 하지만 그의 어긋난 애정이 양아치에게 닿을 리가 없었고, 또한 훔친 돈을 아빠에게 전달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합니다. 이에 시릴은 사만다에게 향하게 되는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시릴은 사과할 수 있는 아이였고 사만다는 용서할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만다는 시릴의 잘못을 책임을 집니다. 이로써 시릴과 사만다의 유대는 깊어지고 그들은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영화는 이 부분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바로 시릴이 폭행했던 부자를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아직 시릴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해 화가 난 아들이 시릴을 쫓아가면서 추격전이 일어나고, 시릴은 이 추격전 끝에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들은 시릴을 저지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서 손을 맞추게 되는데, 꽤나 높은 위치에서 시릴이 떨어지게 되면서 움직이지 않게 되어요. 그러자 이 부자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 없이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 부자의 아빠와 사만다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아들의 살인 미수를 사실상 덮었고 묵인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만약 그 자리에 사만다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사만다라면 아들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행동은 평범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범하게 다가왔을 것이죠.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시릴이 꿈틀대면서 일어나게 되고 부자는 크게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시릴에게 그 부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릴은 자신이 잠시 기절했던 것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을 일종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사만다의 심부름을 마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갈 뿐이죠. 이로써 소녀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시릴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점점점 바뀌는 카메라의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에 있다가 점점 내려와서 결국에는 시릴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카메라의 워크에서 어른의 눈에 있다가 아이의 눈으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럼으로써 이 영화는 사실성을 갖게 되고 소년의 내밀한 심리를 추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전거는 시릴이 집착하는 대상으로 아이가
운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자 아빠가 유일하게 시릴에게 물려준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릴은 심정이 복잡할 때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생각이나 심정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년의 성장을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이유를 보여주며 완전함을 상상하게 되는 영화 자전거 탄 소년의 한 줄 평은 방황하는 소년은 담담하게 하지만 순수하게 성장을 이뤄낸다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네, 이렇게 4월에 본 영화들 중에 놓치기 아쉬운 영화를 간단하게, 이만큼 길어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즐겁게 해준 좋은 영화들이 질비한 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달의 영화는 계속되며 달마다 나오는 좋은 영화들을 잘 말아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나날이 빠지는 주인장의 생활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있고 답을 다는 주인장은 새로운 댓글이 나올 때마다 개처럼 신나게 달려간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살짝 출연했던 요 아이 얼굴 한번 비춰드릴게요. 귀엽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